SBS 오늘은 정은정 작가와 박유준 PD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창에서 건축 듀오라고. 그게 난 것 같아요. 네. 건축. 왜냐하면 농축 건조는 네. 패러독스예요. 좀. 어쩐지 액체를 얻어내기 그쵸. 위해 농축을 하는 건데 굳이 그죠. 그걸 왜 건조해요? 그걸 또 건조. 동결 건조도 있으니까요. 동결 네. 건조. 네. 아, 오늘 AI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부른 거군요. 아예 못 알아들을 사람 하나 이렇게 꺼다 놓은 보리자루 하나. 시민들의 수준은 저랑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아, 친분도 고려하여서. 아, 친분. 그렇죠. 네. 제가 송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 정은정 작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마지막 TV 토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SBS와 지역 민방에서요. 유튜브에서 계속 다루던 오만 핫한 이슈가 지금 지상파 TV를 통해서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 지면이 어디까지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고민.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못 배운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분석 데스크에서 못 배운 게 아니고 지가 안 배운 거 아니냐. 너무 무서워. 학교는 갔는데 그냥 네. 본인이 공부 안 한 거 아니냐. 아픕니다. 라고 지적하셔서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남자 대학생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때. 예. 맞는 말이에요. 그 어차피 해도 까먹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은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 문턱을 못 넘어서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문턱을 넘었는데 거기서 잔 거죠. 점심 때 낮술을 먹고 자려고 작정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간 거죠. 아, 그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잠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8학기를 보낸 거죠. 네.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 그 컴플렉스가 계속 따라옵니다, 저를. 그래서 미디어 이론을 이따금 복습하곤 하는데 학부 때 배웠던 100년 전에 나온 언론학의 이론을 변용하면 아직도 쓸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원리도 모바일 플랫폼 이후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옛날에는 언론의 내용물이 그걸 보는 사람들을 직접 쏜다는 개념의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뭘 보면 보는 대로 다 수용해버린다. 옛날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내용의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다는데 그게 미국인지 유럽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청취자들이 그걸 듣고 패닉에 빠졌대요. 자기 주식도 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착안해서 마법 탄환 이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매직 벌렛. 아, 쏘면 쏘는 대로 네. 맞는다. 대중매체가 엄청 세서 쏘면 쏘는 대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간다. 근데 그 마법 총알에 맞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본 걸 계속 기억하더라. 아, 후과가 있어요. 휴일증이 있어요. 네, 무슨 지진이 나도 화성 침공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브리핑을 동접을 늘려야겠어. 그럼 모든 브리핑을 중국인들이로 시작하면 됩니다. 마법의 총알입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 중국? 이러면서 그리고 하려고 했다. 그 말만 매일같이 쇼츠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죠. 내용이 없는데 놀랄 거야 심지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더 세겠죠. 대림동의 중국인들이. 이런 그죠. 식으로. 장소까지 특정해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디선가 흔들리는 깃털을 본 고양이처럼 뛰어올 수 있습니다. 사냥 본능. 동접이 늘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미디어에 충격을 받으면 그 내용이 계속 사람한테 남는다. 그래서 그 마법 탄환 이론을 피하 주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면서 아무 말이나 다 한다고 사람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뒤에 보도 매체들이 새로운 표현법들을 꾸준히 개발해냈고 우리는 20세기 말부터 개발된 우리말의 피하 주사 표현법들을 잠시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냥 내가 말했다고 하면 수용자들이 총알에 안 맞을까봐 내가라는 말 대신 저런 말들을 쓰죠. 여론을 역행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을 모은다. 아, 이거 진짜 많이 보죠. 라는 네. 지적이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은도 내가 말했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은 시키겠죠. 네. 네. 아, 근데 저 이거 보니까 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학내 언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그 오래. 경우 물어보고 싶었어. 네, 좀 오래 해서 데스크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데스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처음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사라는 형식으로 글을 써보는 이제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1학년들. 네, 그 글을 제가 검수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뭐뭐로 보인다 혹은 뭐뭐다라고 음. 너무 단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이 못하게 해요. 네, 그럼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아요. 네. 저희가 기성 언론인은 아니지만 음. 이건 기사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데. 기사에서는 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구정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런 회의도 한 적을 있어요. 뭐요? 우리 기사에서 잘 쓰는 어휘를 모아놓은 약간 가이드라인을 만들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골라 쓰게 할까? 그걸 그대로 쓰자고. 네, 그러니까 안 했어요 결국에는. 네. 이건 너무 그 형식을 정해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이건 판교 사투리의 일종이니까. 그쵸. 실제로는 저런 말의 뜻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단 두 글자 내가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써보면 정말 그 자리에 저 말들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뭐뭐라고 꼬집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죠. 네. 투고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네. 언론사에. 그러면 거기서 데스킹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공격적이다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보고 보수고 모든 언론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들은 그러면은 그 받는 입장에서 일부를 꼭 붙여요. 일부 언론들은. 네. 아니 너네도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린 아니야. 네 얘기야 네 얘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자동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온도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온도만 달라요. 그리고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죠. 실제로는. 예. 근데 막 기자 내가 온도가 막 끌어올라요. 그래도 이렇게 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빨리 배워요. 해보면. 맞습니다. 분석 데스크 여러분들도 뭐 떠오르는 거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써봤는데 기사들을 모으다가 저런 말들을 기사에서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들어와 있고 언론인들도 유튜브에서 말하죠. 네. 펜 대신 목소리와 얼굴을 내밀잖아요.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인 출신들 시사 프로 패널들 사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여론이 이렇다, 쟁점이다, 지적이 나온다는 말을 요즘 진짜 많이 씁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못 하면서. 들어보셨다면 오늘부터 이런 프로 자주 보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시민들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도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죠. 여론을 접해봤더니 저는 여론 접하러 취재 나가는 분들의 절반은 헛수고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오거든. 그죠. 그걸로 술 게임 하면 재미겠어요. 뭐요? 라디오 시사 프로 들으면서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술 마시게 하면은 금방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는 승리한다. 내가 잘 마시니까. 20대적 사고. 네. 인사불성. 그죠. 지적이 나온다. 특히 네. 요즘같이 안 싸우던 사이들끼리 엄청 싸우는 전당대회 시즌 아닙니까? 그런 잔기술을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사 프로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을 모은다 같은 말을 걷어내고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구나, 저 사람은 이게 싫고 저게 좋구나를 파악해보는 일은 분명히 재미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당대회의 그림을 그간 너무 자주 얘기하는 바람에 짧게 정리하려다 보니까 아주 괴상한 니주를 제가 깔았습니다. 오늘까지 민주당 전당대회는 싸움은 극한이고 혼탁도는 최소 중간 이상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혼탁함이란 네. 룰에 어긋난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이지요.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멸칭과 혐오를 올 봄에 많이 뿌린다는 걸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쏙 숨었고 투표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내밀던 혐오를 최근에 뒤로 집어넣고 있죠. 이제 마지막 투표니까. 네, 확실히 많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조계원 의원이나 민주당은 아니지만 최혁진 의원 같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의원들이 신천지 같은 종교 세력의 개입을 막는 법안을 최근에 내놓으면서 특정 캠프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충성 경쟁쯤으로 보이죠. 내용은 이중 당적자에 대한 제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두 네. 분이 낸 법안이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조계원 의원 안은 보니까 그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선관위를 통해서 정당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선관위에 대한 여론을 생각하면은 네. 이건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모론에 쓰이기도 너무 사이드 좋아 이펙트로 보여요. 황교안이 행복한 네. 황교안 해피. 전 바로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또 달려가지고. 네. 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최혁진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이중 당적 아니었습니까? 사중 당적 아닙니까? 네 제곱. 제 놀이랑. 네.
그리고 이거 애초에 법으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당적에 대한 얘기, 당원 명부에 대한 얘기니까. 네. 이중 당적자를 제재하려면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수시로 들여다볼 그렇죠. 수 있어요. 수사기관도 결국 처벌하려는 거니까. 게다가 법원이나 선관위의 입장에서도 수사당국, 특사경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당원 명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막으려는 폐해보다 그 방법으로 막아서 생기는 폐해가 훨씬 큽니다.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큽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내에서 당원 명부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지금 몇 주일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면 보도에서는 제목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2주일간 보면 절대 안 쓰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전화와 문자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정당의 당원 명부는 누가 볼 수 있는가를 좀 제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들에서 안 해주길래 중앙당 주요 지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 여기는 시도당 위원장과 네. 그리고 각 지역별 위원장이 다 들어갑니다. 관리하라고 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자기 경선이나 선거에 쓰면 취지에 어긋나고 최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21세기 내내 우리 정치의 문제가 되어왔던 지역위원장의 당원 명부 접근권 문제가 있었죠. 이것은 지역위원장들이 경쟁하는 후보는 지역위원장보다는 신인이죠. 아무래도요. 한참 밖에 있다가 돌아왔거나 그런 사람들과 경쟁할 때 당원 명부를 쓰면 반칙이니까 그렇고, 이건 보통 반칙이 아니고 애당초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그 지역 아주 소수 정당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진보 정당 같은 네. 그쪽에 이제 오랜 당원이었는데 어느 때 연락이 오냐면 이사 갔을 때 지역위원장이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오는 정도거든요. 네. 어차피 거기 이렇게 그래서 떠나가는 거니까. 네, 그런 그건 정도. 완전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장에 있고 싶어서 지역위원장인 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낙점다. 자원봉사형. 맥락도 다릅니다. 그리고 네가 가면 어떡하냐. 그 다음 지역위원장은 너였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지역위원장 시키려고 술 사주는 거죠. 내가 관두고 싶어서. 기피 자리. 하지만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좀 다르죠.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적힌 당원 명부의 공개와 유출이 우리나라 공화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이유, 우리 역사가 겪었던 민주주의의 위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당원 명부가 만천하에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작게는 지금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커뮤니티 내에 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극대화돼서 이승만 시기에 보도연맹 명부 유출 이후 학살 사건까지 커지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집별로 방문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게 가능한데 한국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약간 지방선거 후보들이 좀 불만 표시하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봤었는데 특히 그 군소정당 후보들이.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안 되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 그것도 착각한 거예요. 비밀 투표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여전히 어르신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말하면 맞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동생도 그렇게 말해요. 아, 동생한테 물어봤을 때 언니 비밀 투표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투표 성향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뭐 진보당의 조봉암 이렇게 죽는 것도 사형당하는 것도 보고 네. 그 내재적으로 이게 밝혀진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공포가 있죠. 예.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접근권자가 그걸 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당 행사 안내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전화를 해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문제죠. 접근권이 없는 사람도 정치 유세를 할 수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명부는 관리를 위해 있는 거지 설득의 대상이 되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원 명부를 이용해서 문자를 단체로 발송한다. 이건 차원이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 단체 문자를 발송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해봤습니다. 저도 있긴 한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한 몇십 명? 몇십 명이면 네. 최대 우리가 모두 바보다 모여있는 브레인이 그럼 네. 내가 직접 전화 돌렸대요. 그죠. 내가 직접 문자 보냈대요. 그게 차라리 안전하기도 하죠. 근데 옛날 전화는 말이에요. 네. 복사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A4에 써놓고
메모장에 써놓고 이대로 보내야지. 과대 일할 때 그런 거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체에다 맡긴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제 새로 생긴 슈퍼마켓이 식자재 마트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돈을 줄여야 되니까 텍스트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아직도 더운데 이렇게 직접 장을 보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까자가 붙으면 하나가 더 붙으니까 아직도 더운데 장을 봐? 차라리 보십니? 이러고 예. 끝냈다면 나왔어. 80바이트일 때. 그래서 고객들한테 보심하지. 그렇게 왔더라고요. 음슴체 쓰시지. 일일이 한 사람한테 문자를 발송하면 인형 눈 붙이기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요. 전문업자한테 맡겨야 되죠. 네.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쉬워져서 좀 보안 개념이 없어졌달까? 발송을 위해서 최대한 단순화된 웹페이지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계약서 쓰고 사전에 송금하고 맞아요. 확인하고 그래야 됐는데 아무튼 그 어떤 방식일지라도 단체 발송을 하려면 당원 명부를 타 업체에 유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문제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다. 민주당의 지선 전에 있었던 4월 달의 사건을 하나 보시죠. 민주 충북도당서 또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내부 제기.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에선 올해 초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터져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민주당은 충북도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지정한 뒤 공천심사를 중앙당으로 이관하기도 했다. 당에 가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를 텐데 이게 대단히 큰 일인가 봐요. 도당위원장이 물러났다. 도당위원장은 최소 5의원입니다. 최대 대권주자죠. 전국구 정치인 자리입니다. 자리가 날아갈 만큼의 그 자리가 날아갈 만큼의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공천 심사권을 지역에서 중앙당에 뺏긴다라는 건 그 지역 정치인들한테는 4년 농사가 절반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경선에 꼬박꼬박 참여할 당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다닌 거예요. 매일 아침 배드민턴 치고 등산 다니고 지역 모임 나가고 4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몇 %가 더 반영되는지 전략 지역이 돼서 내가 아예 빠지는지 알 수 없는 블랙홀에 내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 진짜 사고죠 사고. 근거 없이 사고 지구당이 되면 모두가 억울하겠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우리 선거방송 때 소개해드리는 낫, 휘발유, 혈서, 텐트, 파충류, 파충류요? 뱀 등이 등장하는 공천불복의 순간입니다. 무기는 얌전한 거 다 다양하구나. 뺐네요. 삭발과 단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큰 제재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원 명부 유출이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당원 명부 유출이 문제되는 이유는 현역이 그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니까 불공정해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당원 명부 유출이 문제되는 이유는 최대 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 결론은 큰 문제다. 예. 큰 문제다. 미디어 이론에 따르면 결국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설득에 행여 실패했을지라도 무엇을 보여줄지 프레이밍하는 결정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첫 이야기로 당원 명부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와중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 명부 유출의 의혹 사례가 꾸준히 터져 나오는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투표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든 전화와 문자를 정당인에게 혹은 당선된 의원들에게 받으셨다면 사생활을 침해당한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방해받으신 겁니다.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도 이번만큼 문자 많이 받은 전당대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네, 받으신 분들께서. 야, 아니 나는 무슨 총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전당대회 때 이렇게 뜨겁고 막 선거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의원들을 정말 처음 봤어요. 오랜만에 슈퍼챗 한번 읽어볼까요? 울버린 추목님. 저한테 문자 보낸 후보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 직관 전패다. 뭐 이런 뜻인가요? 징크스 살아있는 징크스세요? 좋아요. 네. 결과 다음 주에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지난번에 왜 그 JTBC 시사 유튜브 채널에 가야지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이건 너무 큰 일이다.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기성 언론인과 기성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사죄조차 하지 않고 언론이 이걸 문제 삼지조차 않는다는 게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재래 언론이 안 다룬다고 당원 명부 유출이 심각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안 다뤄서 답답해서 좀 떠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만 합니다. 어제 노란봉투법이 다수 언론의 주요 관심사라는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많이 얘기 안 하는 네. 것 하나,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하나.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읽는 거죠. 네. 현 정부 혹은 현 정부 출신 인사 겸 당권 후보에게 재래 언론이 호의적인 듯 하다가도 보수 경제지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진보 언론사는 법 정신의 사수를 위해서 정권을 견제하는 중입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사설을 하나 읽어보죠. 사설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부처 의견 지휘 않겠다는 청와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구마모토의 기적을 벤치마킹한다면서, 이 구마모토의 기적은 일본에서 그 반도체 공장 엄청 빨리 지은 거. TSMC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었다는 얘기죠. 네, 벤치마킹 한다면서 정작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주 52시간제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고까지 했다. 게다가 구마모토의 기적은 구마모토의 공장을 빨리 세운 거지. 네. 구마모토 사람들을 야근을 겁나 시켰다는 얘기하는 상관이 얘기죠. 없잖아. 네. 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동의도 거론했다.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유연한 근로제를 한국은 민주노총 허가 없이는 못한단 말인가. 아, 사설 못한단 말인가. 군기하고 있어요. 네. 청와대의 이런 친노동 행보가 뿌리 깊다 보니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진정성? 특이한 문장 구성. 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정도로 뭉개는 것이다. 네. 이번 주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이 부처들끼리 싸워야 국민들이 안 싸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반대되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언론이 말하는 소위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두 장관이 낸 의견들입니다. 중앙일보의 사설은 그중에 산업부 장관 편을 드는 거고, 동시에 대통령을 향해서 왜 노동계 말을 듣고 난리야? 라면서 빨리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정하라고 채찍질하는 거죠. 뿌리 깊은 친노동을 뽑으란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자, 화를 더 내기 전에 디테일을 읽어봅시다. 디테일을 좀 들여다봅시다. 저도 화나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이 정부에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제안 내용을 좀 보죠.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수준의 관리자 R&D 인력에 대해서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exemption 등이 검토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특군의 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영화적 표현이죠.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Meanwhile. 예. 저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저 기사 안에 있는. 네. 화이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동계가 너무 이것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화이트가 이렇게 열심히 네. 예. 이 블루를 입은 블루들 안 굴려?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언더라인 해놓은 저 부분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야근 수당 없이 야근 시키자. 연장 수당 없이 연장 근무 시키자. 휴일 수당 없이 휴일 근무 시키자. 자, 그럼 이제 이걸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예측해 보자고요. 나는 돈을 많이 못 받아. 어차피 저건 부자들 굴리는 거야. 한익 다니는 사람들. 예. 근데 갑자기 돈도 많이 못 받는 내가 아마도 비정규직으로 저기 떨어지게 될 겁니다. 특구 내의 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넓힌다. 말은 어려운데 비정규직 늘린다는 소리입니다. 현재는 법으로 정해놓은 파견 근로 금지 직종이 있습니다. 파견 근로 웬만하면 안 돼. 외부 인력 빌려쓰기 웬만하면 안 돼. 되는 직종을 따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32개 업무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이런 걸 소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죠. 네, 허용하는 걸 정하고 나머진 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금지. 네. 그리고 보통 박근혜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규제 철폐, 규제 개혁하자고 하면 보통 이런 포지티브 규제를 철폐하자고 하는 거예요. 포지티브 규제를 하지 말고 하면 안 되는 업종만 정해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득 상위 3%가 전혀 아닌, 내가 보기엔 하위 3% 느낌인 내가 저기 고용도 안 된 상태로 끌려가서 일할 수 있다.
심지어 저 파견근로 불가능 리스트에 있는 규제, 현재 규제 안에도 네. 웬만한 자리들을 파견근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에 써 있는 걸 읽어드리죠.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 관련 준 전문가의 업무, 통신기술공의 업무, 제도기술 종사자의 업무, 이게 다 파견근로, 즉 비정규직으로 그 고용 안 하고 직고용 안 하고 채울 수 있는 자리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서버 관리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디자이너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이거 반도체 업무 아니야? 네. 반도체 회사면 거의 모든 직원을 지금도 직접 고용 안 해도 될 정도로 편합니다. 화이트 칼라 익셈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좀 이상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앞에는 돈 많은 직원들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나를 그 일터에 끌어들여요. 돈이 안 많은 3%가 아닌. 그리고 그 얘기는 어려운 말로 묻어놨죠. 그리고 이건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병철과. 근데 감히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힘을 가진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이 화이트 칼라 익셈션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 방송이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버는 애들의 노동권을 좀 덜 챙겨주자. 그들은 약자가 아니니까. 일단 이 정신에 맞는 부분을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재물에 환장한 능력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밤에 추가 업무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능력자들만 습관적으로 야근하나? 저 같은 자영업자도 야근합니다. 어떤 때는 원고를 밤새 씁니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그게 인상으로 쌓여서 먼 미래의 매출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굳이 갓생러가 아니어도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다. 살고자 그렇게 살아요. 네. 그 원고지 10매짜리 칼럼 보내는데도 준비는 한 3주 걸려요. 취재해야 되죠. 네. 아이템 정해야 되죠. 예. 돈만큼만 쓰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 돈 준단 말이야 겨우. 그 말은 할 수가 없겠네요. 칼럼 개쌉니다. 저는 안 써봐서 압니다. 메가를 빼시고 네. 나는 지적이 나온다. 칼럼 원고료가 개싸다는 지적이 네.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 시간에만 일하고 집에 가서 계속 잤다. 그러면 이 회사 이렇게 길게 못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예를 들 수 있죠. 네. 밤새 연습합니다. 경기 끝나고 추가 훈련합니다. 그런다고 야근 수당 책정되지 않습니다. 사인회 나가서 3시간 사인해 줍니다. 그런다고 야근 수당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돌도 그렇고요. 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잘하려면 시간을 더 써야 된다. 완전히 다른 분야인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페이닥터, 봉직의는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페이닥터의 문제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시간이 살인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4시간 자고 나와서 바로 다시 일하고. 그냥 그 연봉에 깔려 죽지. 네. 근데 실제로 죽을 위기를 겪는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들은. 문제죠. 우리 사회는 떳떳치 않은 느낌은 있지만 의사의 살인적인 추가 업무를 합의하고 살고 있죠. 우리 사회에 엄청 필요하거나 달성하는 목표가 엄청 원대하다고 느끼면 인간은 스스로를 노동에게 희생시킵니다. 화이트칼라 익셈션은 그런 논리에 기대고 있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랑 상관없는 진짜 일 중독자들이 맘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일할 권리를 보장해준다. 나를 갉아먹을 권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본능적으로도 보수에 맞아요. 보수 정치가 좋아하는 성공서사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몰래 하지 왜 사무실에 남어? 보수는 그건 무시합니다. 딱 3%만 열심히 일해서 산업이 잘 나가면 좋은 거 아닐까? 그지 같은 진보 언론하고 그지 같은 노동단체가 이걸 왜 반대할까? 정답은 어디 있느냐? 보수 정치권하고 보수 언론이 최근에 메가특구를 이야기하면서 속마음을 안 들켰다면 네. 저는 편을 들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결코 상위 3%만을 위해서 이런 판을 짠 게 아닙니다. 제가 보수경제지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지들이 요즘 벗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바지를 내려.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솔직해요. 예. 칼럼 볼까요? 한국경제의 사설입니다. 메가특구에서 풀리는 주 52시간. 전국에선 왜 안 되나? 너무 무서운데. 바로! 벌써 무서워. 바로! 아니 제목에서 이렇게 솔직하다고요? 아니 메가특구만 풀어주는 것도 아직 안 됐는데 네. 전국은 어때? 이러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 특별구역의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메가특구에서 풀 수 있는 노동 규제라면 특구 밖을 묶어둘 이유도 없다?
다 풀어. 다 벗어. 본심은 여기서 보시는 이겁니다. 어머. 조금 더 읽어보자. 여야는 지난 1월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는 끝내 제외했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선택근로제, 기간제 파견제도를 산업과 직무 특성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당사자 동의, 충분한 보상, 건강권 보호 등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에 필요한 제도라면 특구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 메가특구만 예외 지역으로 남겨두면 기업 차별과 제도 왜곡을 낳을 뿐이다. 부속 데스크에서 메가 노동. 그렇죠. 이거 저 칼럼 내용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네. 호남 메가특구는 구실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구실구지랑 구실이네요. 네. 상위 3%도 구실이죠. 기간제 파견 제도가 거기 왜 들어가요? 선택 근로자가 거기 왜 들어가요? 와. 그 본심은 온 나라의 기간제를 늘리고 비정규도 늘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시행하고 나서 네. 해보니까 할만 하던데? 그러니까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너무 급하잖아요. 네. 아직 삽도 안 떴는데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벌써 해요? 아니 결혼 날짜를 잡아야 애를 언제 낳을지를 얘기하지. 그냥 근데 네. 소개팅 다음 날에 우리 스드맨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 내 정자 이게 뭐야? 아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 복고가 유행이라더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첫눈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소유욕이 센 놈입니다. 그러네요. 산업혁명 하려다가 러시아 혁명 맞는다. 아니 봐도 지금 화가 나잖아. 혹시 제가 한국 경제를 너무 싫어해서 한경사설만 보고 급하게 화내는 거 아닐까? 한경사설이 8월 1일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이 소문이 떠돌던 시점이죠. 같은 시기에 다른 언론의 사설을 보죠. 동아일보입니다. 사설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특구 밖으로도 단계적 확대하라. 똑같죠? 이야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 시행된다. 여기서는 3% 얘기는 안 그러니까 하는데요? 저는 이게 왜 어색하냐면 네. 2018년에 시행됐다라는 말이 너무 비장하게 들리기 때문에 네. 2026년에 폐지하자는 말로 들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입니다. 어머. 어쩌라는 거야? 어머. 메가 특구만이라며. 네. 그냥 아예 다 생각해버리고 그냥 이제 주 52시간제 폐지할 때 됐다. 바로 그걸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52시간제라는 이슈 언어가 들리자마자 이슈 네. 단어가 들리자마자 보수지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설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늘 발목을 잡아요. 다 덫을 놔가지고. 발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시장에서 주 52시간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위인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노동자들이 먹을 빵을 지금 하루 종일 만들지 못해가지고 약간 그런 건가? 소보로 빵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간식을 SBC 줘야지. 니네 더 사람을 쥐었잖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이 2018년 시행됐다는 말을 굳이 하는 걸 보고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화이트 칼라 익잼션은 미끼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를 야근시키고 싶어하죠. 동아일보의 같은 사설 내용 조금 더 보실까요? 메가특구 법안에는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고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간제 고용 제한 규정은 2006년 단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2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양산하고 인력 숙련도를 떨어뜨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건 원인이 이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숙련도가 웃긴 떨어지는 게 거? 네. 처음에는 상위 3%를 위한 화이트 칼라 익셈션이라면서요. 네. 기간제가 거기 포함된다고? 어느 기간제가 돈을 그렇게 버는지 우리도 가고 싶죠. 알려주길. 그러니까 정보 좀요. 네. 애초에 소득이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의 상위 3%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기간제로 되죠. 고용하면 직원이 거기 응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도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액션 영화 트리플 X 시리즈의 막 살인마야.
국가가 그를 고용해. 네. 그러면 살인마를 뭐 정규직을 줄 수는 없으니까 기간제로 고용하겠지. 아니 이게 부당하다는 게 네. 아니라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자들도 성과급이 적다고 지금 하이닉스로 이직하려고 막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렇죠. 이번 그 봄 동안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리고서 이번에 성과급 결과 나온 거 보고 네. 하이닉스 직원들이 지금 삼성으로 이직하겠다고. 네. 그리고 언제든지 TSMC 직원들은 그러니까요. 내가 한국말만 배우면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과급만 가지고도 이러고 있는데 기간제 고용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네. 된다고 이렇게 크게 떠듭니까? 실제로는 급여를 많이 받지도 않을 사람을 직접 고용도 안 하고 4년 굴리다가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도 돈을 안 줘서 인력 숙련도가 떨어지지라고. 그렇죠. 바로 기간제를 얘기하고. 많이 고용하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분석데스크 기억력이 좋아요. 김기춘의 업무 지시는 살아있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조토화는 지원해준.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그걸 원하나 보다. 여기서 우리가 논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 익셈션이라는 돈 많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저들이 보여주는 환상의 섬은 그냥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미끼다. 동물의 숲 하세요 그냥. 덫이다.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안심을 대중에게 주고 또한 고소득자 노동권 따위 알게 뭐야라는 믿음을 대중에게 심어주고 갈라치기를 통해서 그 마약에 취해서 대중이 잠든 틈을 타서 대중 전체의 야근 시간도 늘리고 직접 고용돼서 일할 기회도 박탈할 때 쓰는 찌 혹은 미끼가 화이트 칼라 익셈션입니다. 이 얘기를 브리핑 시간에 되게 여러 번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달 초에 게을러져서 사설들을 충분히 읽지 않는 바람에 제가 8월 초에 나온 이 사설들을 놓쳤네요. 이 연고를 쓰려고 자료를 찾는 동안에도 저는 야근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집에 앉아서 했습니다. 정말로 일을 잘하고 싶어서 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 개인이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원하는 건 다들 모여서 공장을 돌리는 거잖아요. 제조업 시대에 죽어나가는 산업 역군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갈아넣고 싶은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 언론사 먼저 그렇게 일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네. 거예요. 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해서 더 이렇게 쓰나? 왜 나는 이렇게 일하고 그 연봉 받는데? 그리고 라면서? 재래 미디어의 가장 요새 네. 큰 특징은 시니어 기자들과 주니어 기자들의 처우가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르죠. 예, 새로 들어올 때는 정말 기간제처럼 써먹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기사를 쓸 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전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참 우습단 말이에요. 지금 정규직으로 고용된 주니어 기자들이 네. 처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근데 그 10년쯤 전에 인력 충원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라카이를 할 정규직들을 고용했어요. 파견 근로로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원래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기자를 파견 근로를 받은 케이스예요. 우리 방송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될 때 그때 주니어 정규직 기자들이 그 사람들과 싸워주지 않았어요. 쟤네들은 뭐 언론고시 준비도 안 한 애들이고 우라카이나 하는 애들이야 라고 우습게 봤어요. 그 대가는 새로 올라오는 주니어 기자들 정규직의 처우들마저 찌그러지게 됩니다. 앞에 누군가를 빨아가지고 이익을 취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군가의 피를 빨고 싶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니어 기자들이 겪는 일들은 선배들이 방치해 놓은 결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익셈션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화이트 칼라 익셈션은 대중의 연대를 깨트리는 미끼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무튼 오늘 알게 되는 재래 언론의 기법은 무엇이냐? 언론사가 난데없이 화이트 칼라 익셈션을 뇌까리면 실제로는 비정규 청년을 양산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도 붙잡아서 야근을 시키고 싶은 속내를 반드시 자기들 신문 안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서 대중에게 주입시킨 메시지보다는 방향이 다른 결과를 도출하려 애쓴다. 청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게 중요한 기법이라는 거예요. 더 빠른 성과, 더 많은 성과를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청년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네. 청년에게 쓰는 임금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마치 약자 보호가 외부 메시지지만 실제 의도는 검찰 권력의 존치인 것과도 비슷합니다.
기왕에 재래 언론 기법 탐구 시간을 가졌으니까 화이트 칼라 익셈션과 관련한 다른 잔기술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의 같은 칼럼입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서 산업 경쟁력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 등 경쟁국도 도입한 제도다. 다 알죠? 대만은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참 떠든 적이 네, 있습니다.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거 기억난다고. 음. 영국은 옵트아웃 등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은 노동계 반발과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8월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쉬워 죽겠다.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앞으로 10년간의 미래가 쭉 펼쳐지셔야 돼요. 이 칼럼을 보자마자. 반도체 허용해줬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요? 모두죠. 그러니까 수출 효자 종목들이 하나하나 조선, 거기 직원들이 쓰러져 나갈 겁니다. 선바. 조선, 불닭볶음면, 화장품, 그쵸. 케이팝. 네. 지금 건설업이 근로자 그 파견 금지 업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도 다 이제 넘어가겠죠. 오늘 저도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게 주로 UPD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게 농업계 언론이잖아요. 농업계 언론에서 이걸 풀어달라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 노동자들이 추석 때 사람이 많지 않냐. 이럴 때는 좀 손쉽게 사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파견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최저임금 논의. 농업계는 좀 예외로 해달라. 근데 제가 농촌사역 연구자로서 농업에 옹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맞다. 농업이라는 게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일요일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무너지게 되냐면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농업계만 예외로 했을 때 이후에 펼쳐질 지옥도에 대해서는 미역 만드는 공장도 왜? 너는 예외니까. 그리고 지금 이 메가특구에서도 제가 들여다보는 거는 호남 지역일 거잖아요. 네. 그럼 호남 지역의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의 청년들과 굉장히 임금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로 갈 거라는 거죠. 노동권 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네. 민감한 분들은 대구와 경북에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온 청년들과 반드시 이런 대화를 할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네 최저임금 못 받는다며. 정말 안 줘? 정말 안 줘? 6,000원 받아봤니? 네. 너네 진짜 시간의 수당 없어? 예. 그래서 다시 농업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안 구해지고 이주노동자로 채운다라면 그 공백을 어떤 정책으로 채워 넣어야 되지. 그쵸. 다시 한번 너네는 이런 일을 하니까 최저임금 못 받아. 이렇게 네. 되면 다 지옥인 거예요. 심지어 네. 대구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고 합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게 관습법처럼 그렇게 지금 담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으로 이걸 아예 그래도 돼라고 해주면은 네. 얼마나 더 상황이 나빠질지. 네. 기업들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로펌 비용도 안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이게 지금 한국 보수가 본받고 싶어하는 화이트칼라 익셈션 대표 사례 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시간급을 없애고 야근 시간 리밋 해제, 그리고 건강관리 조치를 한다고 일본 정부는 열심히 떠드는데요. 실제로는 과로사가 늘었고 회사에서는 쟤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들은 왜 집에 일찍 가냐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핀잔도 늘어나는 이런 보고들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 엄친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크니까 전문 용어가 생겼겠죠. 잘난 애랑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 잘되라고가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그냥 괴롭히는 거죠. 잘난 애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그 캐릭터를 기준 삼아서 모든 시민들을 한꺼번에 괴롭히는, 즉 피해가 약자로 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수 언론의 칼럼들을 보니까 점점 화가 증폭되는 측면이 있었고, 어떤 업계, 어떤 커리어들은 열심히 일을 하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도 매우 미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주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들. 네. 오늘의 브리핑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좋은 지적. 임금도 메가 임금 달라고요. 메가 착취할 거면 메가 임금 달라고요. 브리핑이었습니다.